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41번째 생계를 걸고 대결했던 두 명의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1번째 주제, 입체파의 창시자 파블로 피카소 대 야수파의 창시자 앙리 마티스. 첫 번째,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 역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이웃 나라와 사이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이나 중국이 그렇고 미국과 멕시코가 그러하며 유럽은 지금 유럽 연합으로 묶여 있기는 해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 이웃한 나라들끼리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역사, 문화, 음식, 패션, 예술 등 다방면에 거쳐서 무척 오랜 시간 이어져 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갈등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명의 예술가,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와 프랑스 출신의 마티스로 서로 갈등을 겪으며 발전해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안달루시아 말라가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하지 않은 화가였고 주로 식당의 장식품을 그리거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아버지 루이스는 어린 피카소를 조수로 데리고 다니곤 했는데 어느 날 새의 다리를 자기 대신 그려 넣으라는 간단한 지시에 피카소가 자신이 그린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아들을 바라보며 네가 내 꿈을 대신 이루어다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명의 화가이지만 오랜 세월 그림을 그려온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아들의 재능이 뛰어났던 것이죠. 또 한 번은 바르셀로나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남들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과제를 하루 만에 완성해서 제출하고도 1등을 차지했다고 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바로 상급반으로 월반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피카소의 나이가 15살이었다고 하죠. 물론 그의 인생에 꽃길만 펼쳐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예술학교와 마드리드 예술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피카소는 그곳에서 배울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림 연습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아버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죠. 피카소는 결국 집을 나와서 지내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 이때를 이른바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친구 카사 헤마스의 죽음을 겪으며 당시의 그림들 대부분이 우울한 푸른색과 함께 고난과 슬픔 등을 주제로 삼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에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레오 스타인과 거트루드 스타인 남매의 후원을 받아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당시 이 남매의 소개로 앙리 마티스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 피카소는 당시 그림에서는 화사한 붉은 빛을 사용하는데 이때를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피카소의 화풍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인상적인 생동감과 표현력을 그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나온 작품이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평면에서 입체의 여러 면을 한 번에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해하여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체파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대중들은 물론이고 앙리 마티스나 기욤 아폴리네르와 같은 작가들조차도 그의 변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시도는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현대 미술의 화풍에 대한 내용은 제가 10분 만에 정리하는 서양 미술의 역사라는 컨텐츠에서 다루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야스파의 창시자 앙리 마티스. 1869년 12월 31일 프랑스의 르샤 통카프레시스에서 태어난 마티스는 원래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였습니다. 그러나 22살에 병에 걸려 요양을 하던 중에 어머니가 물감을 사다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화가로 전향을 하게 되었죠. 1892년 파리의 장식미술학교에 들어간 그는 아카데미 줄리앙에서도 미술 지도를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에서 작품을 모사하여 그리다가 귀스타프 모로의 눈에 띄어 1893년부터는 그의 문화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게 되었죠. 이후 그는 1900년부터는 폴 세잔의 화풍을 따라서 형태, 부피, 무게 따위의 시각적 요소에 어두운 색채의 그림을 그렸지만 1904년부터는 신인상파의 화풍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인상파에서 더 나아가서 강렬한 색채의 폭발을 강점으로 삼는 야수파의 길을 걷게 되죠. 드랭, 블라멩크 등과 함께 시작한 이 운동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이며 원색의 대담한 병렬을 강조하여 강렬한 개성적 표현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1908년경에는 강한 색채 효과를 억제하면서 피카소의 입체파와 접목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1911년에서 1913년 두 번에 걸친 모로코 여행으로 포브 시대와 다른 장식적인 현란한 색채를 사용해서 특히 아라베스크나 꽃무늬를 배경으로 한 평면적인 구성이나 순수한 색의 병치로 독특한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이 당시의 대표작이 목련 옆에 누워있는 오달리스크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붓을 들기가 힘들어지자 색종이를 오려서 작품을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이 육체의 노화를 앞질렀던 것이죠. 특히 그가 암에 걸렸을 때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던 간호사가 수녀가 되어 그에게 교회의 설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는 병색이 짙어진 몸으로 샤펠 로자이르 드 뱅스 예배당 벽화 및 스테인글라스 작업을 자청합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마티스는 이것이 내 최후 작품이라고 말하며 작업을 시작했고 1952년 마침내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3. 서로를 존중하며 경쟁했던 피카소와 마티스. 앞서 피카소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등장했던 것처럼 미국의 문인이자 예술 수집가 겸 후원가였던 거트루트 스타인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사람은 서로 오랫동안 경쟁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고 이 부잣집 딸의 환심을 사서 더 많은 후원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부유한 유대인 집안의 딸이었던 거트루트 스타인은 작가 및 시인으로 활동을 했으며 파리로 유학을 와서는 화실을 열고 파리의 예술가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작품을 후하게 사주거나 가난한 예술가들이 머무를 집도 무척 싸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집 벽난로에 마티스의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본 피카소가 자존심이 상해서 바로 그림을 그려서 스타인에게 선물했다라는 일화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피카소와 마티스는 서로의 작품 세계를 존중했고 서로의 그림 세계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이 후원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후원자의 도움이 아니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었던 이 두 거장의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시 화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가 12살이 더 많은 마티스의 화실에 종종 놀러 가기도 했고 피카소는 나만큼 마티스의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은 없으며 마티스만큼 내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 역시 없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티스는 미술에서 색을 해방시키고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서로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다르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보면서 발전의 계기로 삼았던 듯합니다. 실제로 피카소는 마티스의 작품 일부를 차용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피카소가 화실에 놀러 왔다 가면 마티스는 저 인간 또 아이디어 훔치러 왔다 라면서 투덜거리고는 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미술 분야에서 기존의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낸 두 거장은 이렇게 서로의 생계와 가치를 위해서 경쟁은 했지만 서로의 실력은 존중하면서 발전하는 라이벌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자신을 돋보이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 요즘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런 발전적인 라이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